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의 표준까지 다 봤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프로세스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SDC 봤던 것 중에서 빠진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는 했는데 그렇게 중요성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휙 보는 수준에서 그냥 스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세대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케이스 및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요구사항 명세의 설계 사항으로부터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이다. 요구사항 수집하고 설계 작업하고 4GL 사용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하겠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코드 자동 생성의 프로그램 이야기가 한참 떠들어졌을 때 나온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실패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한계가 많더라 실제로.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 해도 결국에는 메타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자꾸 만들어내서 소스 코드 양이 많은 데다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니까 성능이 안 나오네.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그건 내가 코딩 안 하고 지가 생성한 건데 오류가 나면 거기서 하는지 내가 코딩한 거에서 난지 모르겠네. 뭐 등등 엄청난 많은 이제 이슈를 들어 일으키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뭐 라드 모델, 레피드 애플리케이션 디벨롭 해가지고 짧은 개발 주기 동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순서적인 프로세스. 저희가 에자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라드 개념이 이미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3개월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스크럼에서는 스프린트 단위가 30대 2. 그래서 그냥 월로 치면 한 달짜리. 그다음에 XP에서는 릴리즈 배포 주기가 2주. 이렇게 지금 에자일은 짧아졌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미 이런 컨셉을 이야기를 했고, 이때는 이제 3개월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듈화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3개월 안에 개발할 기능으로 전부 잘라내야 되잖아요. 모듈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한 번 가면 끝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반복적으로 가면서 여러 번 해서 3개월짜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티브라는 용어가 있죠. 반복이라는 얘기에서 나오죠. 반복 개발. 그래서 이제 뭐 개발 단계를 비즈니스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애플리케이션 생성, 뭐 시험 미팅도 뭐 크게 이제 다를 거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 조인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요게 컴시형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에자일을 바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쉽게 주니까 과거에 라드의 한 이 요소를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조인트 리퀘어리먼트 플래닝 JRD 또는 조인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조인트는 누구와 누구가 조인트 하는 거예요? 사용자와 개발자가.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사용자. 그래서 우리 XP에서 뭐 12가지 뭐 원칙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고객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가 뭐였어요? 원사이트 커스터머.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이미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낼 때 뭐 최근에 애자일 방법론이 떠오르고 있어서 이거와 연관된 과거에 그런 SDLC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관성을 확인하기가 문제다.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풀면은 상당히 분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됐겠죠. 컴포넌트 어셈블리, 패키지화에 대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응용해 주해 나가는 모델. 컴포넌트 어셈블리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CBD 뭐 이런 얘기 하고 이제 연관성이 높은 애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과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그냥 유지보수 재개발에 관련된 얘기고요. 운영 단계의 서비스 운영을 유지 관리, 운영 재개발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이제 요거는 지금 소프트웨어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모델 또는 사업대가 기준 여기서 가져온 얘기. 이제 이건 국내에서 지금 분류를 정부에서 해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관련돼서는 뭐 일상 운영이나 지원 업무들이 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관련된 유형에는 완전 유지관리, 적응 유지관리, 처리 유지관리, 예방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객관식으로도 문제, 감사 문제, 이게 좋은 문제. 유지보수 유형 중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네 개 중에 하나를 다른 걸로 써놓고 고르라 뭐 이런 거죠. 뭐 의미는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완전화 또는 적응. 그래서 퍼펙티브 또는 어댑티브 또는 코렉티브 또는 프리벤티브 이렇게 영문으로 돼 있어요. 보통은 이거를 많이 하죠. 수리 유지. 네. 고장이 났을 때 가서 고쳐주는 거. 이걸 이제 코렉티브 메인티넌스. 그래서 수리 유지라고 이제 뭐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방 유지도 이것도 많이 해요. 여러분도 오일 정기 점검 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예방 유지. 네, 그래서 프리벤티브 메인티넌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적응 유지 관리는 어댑티브 메인티넌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변화된 환경, 예를 들면 서버 단에서 OS 업그레이드 해버렸다. 또는 미드웨어 업그레이드 해버렸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 영향이 가는 것들 찾아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댑티브. 그다음에 완전 유지 관리 이거는 퍼펙티브 메인티넌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결함하고 상관이 없는데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잘해보려는 뭐예요? 성능을 좀 더 빠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것들은 이제 완전한 유지 보수 또는 퍼펙티브 메인테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업계에 있는데 적어도 이런 유형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 상식이에요. 그다음에 내만의 소프트웨어 지위나 또는 변화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속적인 변화, 복잡성 증가, 자기 교체, 조직 안정성 보존, 천직도 보존, 지속적인 성장, 품질자, 피드백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법칙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되며 점차 만족스럽지 않게 된다. 그걸 안 해주면 OS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가 계속 나오는데 씌워줘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어. 또는 이것 때문에 돈 들기 싫어. 이래가지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시스템은 계속 뭔가 기능을 계속 붙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기능 추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화하려고 안 하면 그럼 복잡성이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도 어렵고 컨트롤하기도 쉬워지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식별하고 조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초로로로 원칙이라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진화의 법칙을 몰라도 써라 그러면 시험 문제 선택해갖고 막 쓰면 돼요. 이번에 컴식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보고 아유 모르는 이름이 제껴야지.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화, 변화 요거에 집중을 하고 상식 수준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다 쓰면은 맞는 거잖아요. 요거 다 번역한 거잖아요. 번역한 게 때문에 복잡성 증가 이렇게 했는데 점점 복잡해지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할까요? 아니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감 있게 가서 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용어를 약간 바꿔놨더니 내가 생각한 그것이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데 뭐 대단한 게 있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자신 있게 어차피 점 맞으면 점수 안 맞으면 되죠. 그죠? 자신 있게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범주를 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타입에 대해서 실제로 이 법칙을 마련을 한 거고 이 타입이 실제로 쓰는 일반적인 이 인하우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 이제 재개발에 관련된 것도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평가 선정 가이드인 거고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규모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펑션 포인트로 제가 신규 개발할 때 하는 거를 봤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은 어떻게 하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기능 추가하게 되면 신규 개발이 일어나죠. 기존 거 그대로 가져다 써도 돼. 하면 수정없이 재사용을 하면 되죠. 근데 기존에 있긴 있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바꾸죠 하게 되면 기능이 변경이 되죠. 요 세 가지 타입에서 안 벗어나요. 그리고 폐기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폐기는 굳이 뭐 카운팅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라내서 결국에는 DET 또는 FTR 변경이 이 파일 타입 레퍼런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데이터 기능에서는 RET라는 게 파일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DB에서 보면 RET, 레코드, RET, 레코드 레퍼런스 타입, 레코드 엘리먼트 타입, 그걸 RET라고 해요. 근데 그건 실제로는 DB에서 테이블로 굳이 매칭을 해놓으면 테이블 한 개에서 10개의 데이터를 뽑아오느냐, 아니면 테이블 두세 개에서 10개를 뽑아오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런 이 DB가 아니고 그냥 일반 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파일 형태로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파일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또는 뭐 CSV 형태의 타입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구분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일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 엘리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출되는 이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필드들. 그 다음에 FTI라고 하는 것은 파일 타입 레퍼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변경률, DET 변경률을 말한다. 그리고 트랜잭션 변경률은 데이터 DET 변경률 플러스 FTR 변경률을 나누기를 한다. 뭐 이런 수식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라고는 시험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기능 변경률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걸 변경률 자체를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영향 개수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기능 점수에서 직원 정보하고 관련된 그런 쪽 ILF가 있다. 변경 전에 이랬고 변경 후에 이랬다. 그래서 테이블 개수나 또는 칼럼 개수가 바뀌었을 때 그 바뀐 편차 부분을 변경률로 계산을 한다. 그럼 TT가 51개에서 52개로 늘었으니까 한 개가 늘어난 거죠. 그럼 늘어난 것은 기존 거 51분의 늘어난 한 개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변경률이 33% 이야기 전에 0.25네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0.25를 펑션 포인트 기준에다가 곱했어요. 그랬더니 2.5가 됐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산식에 의해서 이거를 전부 합해보면 6.75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변경 규모는 6.75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트랜잭션 기능 점수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영향계수가 어디에 해당되지 이렇게 찍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 수식이 있다. 이게 이제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만약 계산이 생기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엑셀에다가 타이핑을 해놓고 자동 계산되게 수식 걸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재사용 이제 난이도 수준을 거기에 이제 보정을 해주려고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문서 및 소스 코드의 소스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매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 소스를 해놨어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사용 난이도 수준을 여기다가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백과 양식의 신규 개발 기능 규모, 소용없이 재사용, 수용 후 재사용 여기다 다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난이도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보정 개수를 반영한 재개발 원가를 산정하겠다. 양식이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일단 사업대가 기준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놀았어요. 대충의 로직은 이해를 하시고 저거를 암기해서 그대로 써야지 그러면 암기가 일단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초과로 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무식하게 다 쓰라고 시험 문제를 절대 내질 않아요. 근데 이걸 쓰라고 한 걸로 오인하고 쓰시면 안 돼요. 어. 대강의 로직이 이래요 정도만 썼어도 충분해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다음으로 소재공학 관련돼서 조직의 역량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일단은 그런 것들 좀 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국가정보기본법, 속대산업진흥법, 그다음에 전자정보법, 그다음에 뭐 공개소프트 활성화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기구들도 있어요. 이거 관련된. 그래서 한국지능연구소의 질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정책연구소. 전문가 이제 분류정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나 PM 또는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BA라고 부르나 업무 전문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공모와 그다음에 NC에서 국가 전문능 표준. 혹시 새로 들어본 것들이 너무 많을까요? 이제는 아닌가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PDF로 그냥 교재방에 올려놓은 거고요. 다운받아서 한번 그냥 쓱 보라. 참고로 요 용도고요. 그래서 요것들만 좀 볼 거예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국가 지방자치 등 투자를 했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 공공단체 여기서는 이거를 준용을 해야 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다 국가기관 등이라고 부르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면 주기 전체 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수립, 사업 발주, 계약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하고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그 엔지니어들의 범용적인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소프트웨어 특화됩니다. 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맞죠? 그러면 서버 구축을 하는 TA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예요? 아니면 정보통신 기술자예요? 아니, 서버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거는 그건 아닌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LG전자에서도 하고요. 삼성전자에서도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진 않잖아요. 그거는 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 같듯이 서버 자체 운영 최적화, 또는 자동화, 또는 뭔가 점검하기 위한 목적 이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용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통상은 전부 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OS를 개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인베디드 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 구분은 지금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근데 OS 쪽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냥 서버는 운영자예요. 셀 스크립트를 하긴 해요. 그다음에 컴퓨터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코딩도 해봤고, 뭐 C나 뭐 예를 들면 자바를 코딩을 기초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잘하면 굳이 이거 안 하고 그쪽으로 갔겠죠. 네, anyway. 그러면 여기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을 받아야 돼요? 자, 제3자에게 물어봤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보통신 기술자라고 할까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손들어보세요. 제3자가 봤을 때. 네, 정보통신 기술자일 것 같다. 손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네트워크쟁이는 예. 네트워크 전문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에요. 뭐 여기도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운영체제가 리눅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리눅스 커맨드를 가지고 스크립트를 짤 수 있어요. 근데 정보통신 개발자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혹시 그쪽 인프라 쪽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술 등급을 뭘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했어요. 뭔가 경력 증명서 등록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모르는 게 아니 근데 두 개 다 해? 맞아요. 두 개 저 다. 같으면 소프트웨어도 똑같은 프로젝트도 올리고 정보통신도 올리고 또 만약에 뭐 엔지니어링 또 거기도 올리고 다 네, 올리고 네. 그렇게 되죠. 네. 네, 정답은 다 하는 것입니다. 관리들끼리 1년에 2만 원 내고 정답은 다 하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다 해야 돼요.
일단은 정부 사업에서는 그런 인프라 쪽에 관련된 엔지니어들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그 경력 그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떼려고 하면 이제 소프트 산업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순수 온리 인프라 쪽을 구축하는 사업들은 원래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관리해요. 저기 협회가 저 숙대역 앞에 있죠. 네. 거기서는 인프라 쪽 관련된 것들은 사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술자 수첩이라는 것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초급, 중급 이렇게 특고, 중초 똑같아요. 그래서 고급까지는 경력으로 증명을 받아서 심사받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특급을 받으려고 하면, 정보통신 특급 기술자를 받으려고 하면, 기술사이든지 아니면 옛날에 제한이 없었을 때 이미 특급을 받아놓으신 경력으로 그렇게 된 인정 기술자이든지 이렇게 돼야만 특급이 가능해져요. 네, 그리고 그쪽은 단계별로 감면 교육을 받으면 감면증을 다 줘요. 근데 저희 쪽은 감면증을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감사 시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쪽은 교육을 그냥 기술자 등급이 받는 감면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 받고 나서 뭐 간단하게 형식상으로 시험을 봐요. 그리고 감면증을 교육을 해줘요. 근데 기술자가 되시면은 특급 단계로 바로 정보 처리 영역도 특급 단계로 바로 교육 신청에서 들어가고 3박 4일짜리 교육인데요. 마지막 날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사 특급 경력 특급 수첩하고 그다음에 특급 감면증 두 개의 수첩을 다 줘요.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놓으면 쓸 데가 있어요. 어디서 쓸 것 같아요? 정부사업에서 처음이에요. 그 법에 보면은요, 공사 금액 규모가 120억이었나? 100억이었나? 그 정도로 대규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입찰 단계부터요. 네, 설명서를 그러니까 참여 관련된 거, 의사 확인하러 오라고 해서 쭉 가면은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정보통신 특급 기술자를 현장에 배석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신분증이랑 그 이 수첩 있잖아요. 그걸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게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RFP를 줍니다.